언론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아리랑 7호의 첫 공개되던 그 순간 한국에서 취재 중이던 한 미국 기자가 갑자기 얼굴이 뒤틀리며 비명을 지르고 그대로 쓰러졌기 때문인데요. 진단 결과는 급성 뇌출혈. 현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고 미국 기자단은 공포에 질려 우왕좌왕했습니다. 하지만 단 한 곳, 한국 의료진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바로 수술 들어갑니다. 한순간도 지체할 수 없습니다. 그 시각 미국 언론사 수뇌부는 한국 의료를 믿지 마라. 절대 수술 허용하지 마라. 라며 기자 가족에게까지 압박을 넣고 있었고 기자의 아내는 병원으로 뛰어들어와 울부짖었습니다. 제발 남편을 살려주세요. 부탁입니다. 한국 의료진은 단호했습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살려냅니다. 과연 이 중퇴의 미국 기자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한국 기술과 한국 의료가 한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버린 실화, 그 숨막히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우리나라의 위대한 기술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의료 기술이 정말로 세계 최고라 생각하신다면 한국 최고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또 어디서 듣고 계신지도 알려주세요. 우리나라 국민들 모두 하나로 연결될 것입니다. 그럼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저는 벤자민 로웰, 56살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25년째 국제과학기술 전문 기자로 일하고 있죠. 제가 한국에 온 건 순전히 누리호 취재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회의적이었어요. 한국의 우주 발사체라니 그저 몇 장 사진 찍고 간단한 인터뷰나 하고 돌아갈 생각이었죠. 그런데 나로우주센터에서 누리호 발사를 직접 보는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하얀 연기가 땅을 뒤덮고 굉음이 가슴을 울렸어요. 그 순간 느낀 건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더 깊은, 설명하기 어려운 무게감이었죠. 동료 기자들은 카메라 셔터만 눌러댔지만 저는 그냥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웠어요. 취재를 마치고 서울로 돌아온 뒤에도 그 느낌이 계속 남아 있었습니다.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열었지만 키보드를 두드리는 손이 자꾸 멈췄어요. 뭘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는 있었지만 쓰고 싶지 않았던 거죠. 본사에서 원하는 건 간단한 팩트 정리였으니까요. 한국, 우주, 발사 성공, 기술적 성과 확인. 그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선 뭔가 다른 문장들이 떠올랐어요. 이 나라는 뭔가 다르다.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있다. 그런 문장들이요. 저는 결국 아무것도 쓰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리랑 7호 발사 결과 브리핑이 있으니 참석하라는 내용이었죠. 브리핑장에 들어섰을 때 이미 많은 기자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자들은 물론이고 일본과 유럽에서 온 동료들도 보였어요. 다들 노트북을 펴놓고 메모 준비를 하고 있었죠. 저도 앞쪽 자리에 앉아 펜을 꺼냈습니다. 에어컨 바람이 목덜미를 스쳤고 형광등 불빛이 너무 밝게 느껴졌어요. 연구원 관계자가 단상에 올라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간단한 인사말이 이어졌고 곧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오늘 공개할 영상은 아리랑 7호가 촬영한 해상도 002.25m급 위성사진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스크린에 영상이 떴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어요. 화면 속엔 도시가 보였습니다. 건물이 보였고, 도로가 보였고, 사람들이 걷는 모습까지 보였어요. 아니, 정확히는 사람의 형체가 보였습니다. 점이 아니라 윤곽이요. 차량의 번호판은 읽을 수 없었지만 차종은 구분할 수 있었어요. 건물 옥상의 안테나, 공원 벤치에 앉은 사람, 그늘 아래 주차된 자전거까지. 제 시야가 흔들렸습니다. 이건 말이 안 됐어요. 이 정도 해상도는 미국의 최신 정찰 위성급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선명했어요. 한국이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는 건 제가 알던 세계 지도가 완전히 틀렸다는 뜻이었죠. 가슴이 두근거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옆에 앉은 일본 기자가 뭐라고 중얼거렸지만 저는 듣지 못했어요. 귀에서 윙 소리가 났습니다. 스크린 속 영상은 계속 이어졌고
연구원은 담담하게 설명을 덧붙였죠. 이 기술은 자체 개발한 광학계와 센서를 기반으로. 그 말들이 제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그때 눈앞이 깜빡였어요. 왼쪽 시야 한 구석이 검게 변했습니다. 마치 먹물이 번지듯이요. 저는 눈을 깜빡였지만 그 검은 부분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커졌습니다. 오른쪽 관자놀이가 욱신거렸고 뒷목이 뻣뻣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어요. 펜이 손에서 떨어졌습니다. 바닥에 닿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옆 사람이 저를 돌아봤고 저는 그 시선을 느꼈지만 고개를 돌릴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짧아졌어요. 입술이 떨렸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누군가 제 어깨를 잡았습니다. 손길이 따뜻했어요. 하지만 저는 대답할 수 없었죠. 입이 열리지 않았으니까요. 몸이 옆으로 기울었고 의자가 삐걱거렸습니다. 브리핑장 안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어요. 여러 목소리가 겹쳐 들렸습니다. 의사 불러요. 구급차 빨리. 이분, 숨 쉬고 있어요? 저는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타일 바닥이 뺨에 닿았어요. 시야는 이제 거의 사라졌고 희미하게 천장의 형광등만 보였습니다. 그 빛이 점점 흐릿해졌어요. 누군가 제 맥을 짚고 누군가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의식이 없어요. 빨리 움직여야 합니다. 목소리들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이상하게도 스크린 속 영상을 떠올렸어요. 그 선명한 도시, 그 놀라운 기술, 그리고 제가 평생 믿어왔던 세계가 무너지는 소리를요. 구급차가 도착했을 때 저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눈을 떴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이었어요. 형광등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죠. 저는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목이 뻣뻣했어요. 몸 전체가 무거웠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습니다. 깨어나셨네요. 옆에서 누군가 말했습니다. 여자 목소리였어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간호사가 제 곁에 서 있었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목에 손가락을 얹었어요. 맥박을 재는 거였습니다. 병원이에요? 제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컵을 들어 제 입술에 대주었어요.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갔고 조금 정신이 들었습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중환자실입니다. 급성 뇌출혈로 응급 수술을 받으셨어요. 지금은 안정된 상태고요. 뇌출혈. 그 단어가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저는 브리핑장에서 쓰러졌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스크린 속 영상, 흔들리던 시야, 그리고 바닥에 닿았던 차가운 감촉.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제 가족은요? 곧 도착할 겁니다. 연락은 이미 갔어요. 간호사는 다시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상하게 마음을 편하게 해줬어요. 낯선 나라, 낯선 병원이었지만 그 사람의 목소리엔 뭔가 따뜻한 게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숨을 고르려 했지만 자꾸만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왜 하필 그때였을까? 아리랑 치료 영상을 보는 순간이었잖아. 몇 시간이 지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중환자실엔 창문이 없었고 시계도 보이지 않았어요. 간호사들이 주기적으로 들어와 링거를 확인하고 체온을 재고 혈압을 쟀습니다. 그들은 항상 부드럽게 말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잘하고 계세요. 그러던 어느 순간 문이 열렸습니다. 벤.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아내였습니다. 리사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고 저는 그제야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그녀의 손은 따뜻했고 떨리고 있었어요. 뒤따라 들어온 딸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며 울음을 참고 있었죠. 괜찮아, 나 괜찮아. 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는 너무 약했어요. 리사는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정신 좀 차려. 제발.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은 이미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침대 발치에 서서 저를 내려다봤어요. 19살짜리 딸의 얼굴에 처음 보는 표정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아빠, 다시는 이러지 마. 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게 전부였어요. 말할 힘이 없었습니다. 리사는 제 이마에 손을 얹고 에밀리는 제 발을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한참을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그는 차트를 들고 침대 옆에 섰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시죠. 저는 신경외과 김태원 교수입니다. 김태원 교수는 천천히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제가 브리핑장에서 쓰러진 뒤 15분 안에 병원으로 이송됐고 즉시 CT 촬영을 했다는 것. 좌측 뇌의 혈관이 터져 출혈이 발생했고 압박을 줄이기 위해 개두술을 시행했다는 것.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현재 상태는 안정적이라는 것. 리사는 그 말을 들으며 계속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어요. 에밀리는 질문을 했습니다. 후유증은 없을까요? 김태원 교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 망설임이 무섭게 느껴졌어요. 현재로선 운동 기능과 언어 기능 모두 정상입니다. 하지만 뇌출혈은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합니다. 리사는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얼마나 여기 있어야 하나요? 최소 2주는 중환자실에 계셔야 하고 그 뒤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될 겁니다. 전체 입원 기간은 상태를 보며 결정하겠습니다. 김태원 교수는 차분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어요. 리사는 그 말을 듣고 조금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마음이 놓였어요. 이 사람을 믿어도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가 나간 뒤 리사는 제 손을 꼭 쥐고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운이 좋았어. 한국 병원이 아니었으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도 알았습니다. 미국이었다면 구급차가 오는 데만 30분은 걸렸을 거예요. 병원 응급실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을 테고 수술은 몇 시간 뒤에나 시작됐겠죠. 여기선 15분 만에 병원에 도착했고 바로 수술대에 올랐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형광등 불빛이 여전히 눈부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그 빛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리사와 에밀리는 병실 밖 대기실에서 잤습니다. 간호사들은 몇 시간마다 들어와 제 상태를 확인했어요. 밤 11시쯤 젊은 남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링거를 점검하며 물었습니다. 불편한 곳 없으세요?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조금 나아진 것 같았어요. 간호사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가족분들 정말 걱정 많이 하시던데요. 금방 좋아지실 겁니다. 그는 조명을 낮춰주고 나갔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고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엔 여전히 그 영상이 맴돌았어요. 아리랑 7호가 찍은 그 믿을 수 없을 만큼 선명한 도시의 모습. 진실을 기록해야 해. 그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쓰러지기 직전 마지막으로 했던 생각이었어요. 저는 기자였습니다. 진실을 보도하는 게 제 일이었죠. 그런데 지금 본사에선 뭐라고 하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리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본사 편집장이었어요. 리사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고 10분 뒤 돌아왔을 땐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뭐래? 제가 물었습니다. 리사는 한숨을 쉬며 앉았어요. 한국 기술 관련 보도 톤을 낮추래. 과장하지 말라고.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과장이 아니야. 내가 본 건 진짜였어. 리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지 마. 일단 내가 나아야지.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본 사람이 침묵하면 그건 거짓과 다를 게 없었으니까요. 사흘째 되던 날 리사의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엔 번호가 낯설었어요. 그녀는 복도로 나갔고 저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에밀리는 옆 의자에 앉아 책을 읽는 척했지만 페이지를 넘기지 않았어요. 우리 둘 다 불안했습니다. 10분쯤 지나 리사가 돌아왔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그녀는 침대 곁에 섰지만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에밀리가 책을 덮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누구였어? 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국무부래. 국무부에서 전화 왔어.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국무부라니. 왜 국무부가 저한테 연락을 하는 거죠? 뭐래? 리사는 의자를 당겨 앉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언론 대응 관련해서 조심하래. 특히 한국 병원이나 한국 기술에 대해 긍정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지 않았어요. 내가 쓰러진 게 한국 탓이라도 된다는 거야? 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건 아니고, 그냥 조용히 하래. 당신 회복에만 집중하고 불필요한 발언은 자제하라고. 불필요한 발언.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불필요한 발언이라니. 저는 이를 악물었어요. 난 거짓말 못해. 리사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알아. 나도 알아. 그런데 지금이라도 말해야 해. 내가 본 걸, 내가 느낀 걸.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리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숙였어요. 에밀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병실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날 오후, 김태원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그는 제 눈을 라이트로 비추며 확인했어요. 시야에 문제는 없으신가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사실 왼쪽 구석이 가끔 흐릿했어요. 하지만 말하면 걱정할 것 같았습니다. 괜찮은 것 같아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혹시라도 시야가 좁아지거나 이중으로 보이거나 갑작스러운 두통이 생기면 바로 말씀해 주세요. 아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가 나간 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왼쪽 시야의 흐릿함이 신경 쓰였지만 지금은 그것보다 더 큰 게 마음을 짓눌렀어요. 국무부의 압박, 본사의 경고, 진실과 침묵 사이에서 저는 갈팡질팡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리사는 또 전화를 받았습니다. 이번엔 더 길었어요. 20분쯤 지나 돌아온 그녀의 얼굴은 더 굳어 있었습니다. 이번엔 뭐래? 리사는 침대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손을 비비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당신 쓰러진 게 한국 취재 환경 때문이래. 뭐? 브리핑장 환기가 안 됐고, 조명이 너무 밝았고, 스트레스가 과했대. 그래서 뇌출혈이 생긴 거라고 발표할 준비를 하고 있대.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제 뇌출혈은 고혈압과 과로 때문이었습니다. 브리핑장 환경이랑은 아무 상관이 없었어요. 오히려 한국 병원이 저를 살렸는데 이제 와서 한국 탓을 하겠다는 거였습니다. 절대 안 돼.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리사는 깜짝 놀라며 저를 말렸어요. 진정해. 흥분하면 안 돼. 어떻게 진정해. 이건 거짓말이야. 완전한 거짓말이라고. 에밀리가 달려와 제 어깨를 눌렀습니다. 아빠, 제발, 몸부터 챙겨. 하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숨이 가빠졌고 손이 떨렸어요. 간호사가 달려왔고 링거에 뭔가를 주입했습니다. 진정제였던 것 같아요. 천천히 눈꺼풀이 무거워졌고 저는 어쩔 수 없이 잠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 리사와 에밀리가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둘 다 밤새 잔 것 같지 않았어요. 눈 밑이 검었고 표정이 지쳐 있었습니다. 미안해. 제가 먼저 말했습니다. 리사는 고개를 저었어요. 미안할 거 없어. 우리가 미안하지. 에밀리가 물을 따라 제게 건넸습니다. 저는 천천히 마셨어요. 목이 칼칼했습니다. 엄마랑 얘기했어.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우리 결정했어. 국무부가 뭐라든, 본사가 뭐라든, 우린 아빠 편이야. 리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존중한 나라를 우리가 공격할 순 없어. 그건 옳지 않아.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아내와 딸의 얼굴에서 결연함이 보였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고마워.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리사는 제 손을 꼭 잡았고 에밀리는 미소 지었어요. 오후에 김태원 교수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엔 표정이 조금 어두웠어요. 어제 밤 진정제를 쓰셨죠? 흥분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재출혈 위험이 있어요. 죄송합니다. 교수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에 MRI를 한 번 더 찍겠습니다. 시야 잔상을 확인하셨다고 하셨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언제 제가 그랬죠? 아, 어제 간호사가 물었을 때 대충 대답했던 것 같았어요. 네. 가끔 왼쪽이 좀 흐려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확인해 봐야 합니다. 혈종이 완전히 사라졌는지, 주변 조직의 압박은 없는지. 리사가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위험한 건가요?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하지만 주의 깊게 봐야 해요. 교수가 나간 뒤 병실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서울의 하늘이 보였습니다. 파랗고 맑았어요. 새들이 날아가는 게 보였습니다. 당신이 사랑한 진심을 우리가 지켜줄게. 리사가 아까 속삭였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말을 곱씹었어요. 사랑한 진심. 그래요. 저는 이 나라를, 이 사람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보여준 기술도, 그들이 베푼 따뜻함도.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MRI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국무부가 뭐라고 하든, 저는 진실을 지킬 거였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습니다. MRI 검사는 오후 3시에 시작됐습니다.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왔고, 저는 조심스럽게 침대에서 내려왔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일주일 가까이 누워만 있었으니 당연했죠. 리사가 제 팔을 잡아줬고, 저는 천천히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복도를 지나며 다른 환자들이 보였어요.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는 사람, 보호자와 조용히 대화하는 사람,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는 사람. 모두 각자의 아픔을 안고 있었습니다. MRI실 앞에서 잠시 기다렸어요. 리사는 제 손을 잡고 있었고, 에밀리는 복도 끝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검사실 문이 열렸고, 방사선사가 나와 저를 불렀어요. 들어오세요. 검사대에 눕는 순간, 차가운 금속이 등에 닿았습니다. 온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방사선사는 제 머리를 고정하고 귀마개를 끼워줬습니다. 움직이시면 안 됩니다. 30분 정도 걸릴 거예요. 기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웠어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귓속을 울렸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하지만 머릿속은 조용하지 않았습니다. 온갖 생각이 휘몰아쳤어요. 결과가 안 좋으면 어쩌지? 재수술을 해야 하나? 가족들은 괜찮을까?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기계 소리는 계속됐고, 저는 그 소리에 집중하려 했어요. 다른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요. 하지만 자꾸만 브리핑장의 그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스크린 속 영상, 흔들리던 시야, 그리고 무너지던 몸. 검사가 끝났을 때 온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방사선사가 저를 꺼내줬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복도로 나왔을 때 리사가 달려왔습니다. 어땠어? 괜찮아. 저는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사는 알고 있었을 거예요. 제 손이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확인하고 나갔어요.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결과는 내일 나온다고 했어요. 하루를 더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왔습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관계자였어요. 중년 남자 2명이 병실 문을 노크했고 리사가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벤자민 로웰 기자님 계신가요? 리사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왔고 저는 침대를 조금 올렸어요. 그들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희는 항우연에서 왔습니다. 기자님께서 브리핑 중 쓰러지셔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진심으로 미안해하는 것 같았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제 건강 문제였어요. 당신들 잘못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저희가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혹시 기자님과 가족분들께서 괜찮으시다면 짧은 설명 자리를 마련하고 싶습니다. 설명이요? 아리랑 7호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자님께서 보시다가 쓰러지셔서 제대로 된 설명을 못 드린 것 같아서요. 리사가 제 눈치를 봤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솔직히 궁금했습니다. 그 기술이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건지. 언제죠? 내일 오전이 괜찮으시면 병원 강당을 빌렸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오시면 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겠습니다. 두 사람은 미소 지으며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힌 뒤 리사가 물었어요. 괜찮겠어? 몸 상태가. 괜찮아. 궁금해. 진짜로. 에밀리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궁금해. 아빠가 뭘 봤는지. 다음 날 아침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준비해줬습니다. 김태원 교수는 1시간 정도는 괜찮다고 허락했어요. 저는 병원복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리사가 뒤에서 밀어줬고 에밀리는 옆에서 걸었어요. 강당에 도착했을 때 이미 몇 명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항우연 연구원들이었어요. 스크린이 준비돼 있었고 앞쪽엔 간단한 발표 자료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한 연구원이 저희를 앞쪽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스크린을 바라봤어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연구원이 단상에 올라 말했어요. 오늘은 아리랑 7호의 기술적 배경과 성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위성 사진이 떴습니다. 그 선명한 영상. 저는 숨을 멈췄어요. 브리핑장에서 봤던 바로 그 영상이었습니다. 해상도 0.25m급 광학 카메라입니다. 자체 개발한 센서와 렌즈 시스템을 사용했고요. 영상이 바뀌었습니다. 도시의 세부가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건물의 창문, 도로의 차선, 공원의 나무 한 그루까지.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에밀리가 작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리사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스크린 속 영상은 계속 이어졌고 연구원은 담담하게 설명했어요. 이 기술은 10년간의 연구 끝에 완성됐습니다. 수백 명의 연구원이 참여했고 수천 번의 테스트를 거쳤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왜 우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 사람들의 노력, 이 기술의 가치, 그리고 제가 그걸 봤다는 사실. 왜 우리는 이 기술을 보려 하지 않았을까? 제 입에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작은 목소리였지만 리사가 들었어요. 그녀는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발표가 끝났을 때 강당은 조용했습니다. 연구원들이 박수를 쳤고 저도 천천히 손을 움직였어요. 손바닥이 시큰거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연구원은 고개를 숙였어요. 아닙니다. 기자님께서 관심 가져주셔서 저희가 감사하죠. 강당을 나올 때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스크린은 꺼져 있었지만 그 영상은 여전히 제 눈에 남아 있었어요. 병실로 돌아오는 복도에서 갑자기 머리가 욱신거렸습니다. 왼쪽 관자놀이가 아팠어요. 저는 인상을 찌푸렸고 리사가 알아챘습니다. 괜찮아? 응, 좀 아파. 휠체어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통증은 더 심해졌어요. 저는 침대에 누웠고 손으로 머리를 감쌌습니다. 간호사 불러. 리사가 소리쳤습니다. 에밀리가 복도로 뛰어나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머릿속이 지끈거렸고 속이 메스꺼웠어요. 간호사가 달려왔고 곧 의사가 왔습니다. 혈압을 재고 동공을 확인했어요. 응급 CT 찍어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긴장돼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휠체어에 실렸고 복도를 달렸어요. 천장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제발 아니길.
그 생각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CT실 문이 닫혔을 때 복도엔 리사와 에밀리만 남았습니다. 저는 그들의 얼굴을 보지 못했지만 어떤 표정일지 알 수 있었어요. 두려움, 불안, 그리고 기도하는 마음. 검사대에 누워 기계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엔 더 빨랐어요. 응급이었으니까요. 윙윙거리는 소리가 귓속을 파고들었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두통은 여전했어요. 왼쪽 머리가 쿵쾅거렸고 속이 뒤틀렸습니다. 재출혈인가? 그 생각이 스쳤습니다. 김태원 교수가 경고했던 그 말. 혈압이 올라가면 재출혈 위험이 있다고. 오늘 아침 강당에서 영상을 보며 감정이 북받쳤을 때 혈압이 올랐을 거예요. 그게 문제였을까요? 검사가 끝났습니다. 방사선사가 저를 꺼내줬고 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어요. 간호사들이 휠체어로 옮겨졌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리사가 달려왔어요. 어때? 모르겠어. 결과 나와야 알 것 같아. 리사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고 있었어요. 우리는 병실로 돌아갔고 저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두통은 조금 나아졌지만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어요. 30분쯤 지났을 때 김태원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그의 손엔 CT 필름이 들려 있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했어요.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수는 필름을 조명판에 붙였습니다. 뇌 사진이 보였어요. 저는 의학 지식이 없었지만 뭔가 이상한 부분이 보였습니다. 어두운 점이 있었어요. 뇌 깊은 부위에서 소량의 출혈이 확인됐습니다. 합병 증성 출혈로 보입니다. 리사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에밀리는 의자를 붙잡았어요. 저는 교수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 교수는 필름을 내리고 저희를 돌아봤습니다.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존적 치료입니다. 약물로 출혈을 조절하고 경과를 지켜보는 거죠. 둘째는 수술입니다. 출혈 부위를 직접 제거하는 겁니다. 어떤 게 나아요? 리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교수는 잠시 망설였어요. 출혈 위치가 깊습니다. 수술은 위험하지만 확실한 방법이에요. 보존적 치료는 안전하지만 출혈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두 가지 모두 위험했어요. 어떤 걸 선택해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있죠? 오늘 안에 결정하셔야 합니다. 출혈이 커지면 손 쓸 수 없게 돼요. 교수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어요. 병실엔 우리 셋만 남았습니다. 리사는 창가로 가서 서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저는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어떻게 할까? 제가 물었습니다. 리사는 고개를 돌리지 않았어요. 에밀리가 대답했습니다. 아빠가 결정해. 난 모르겠어. 리사가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나도 몰라. 뭐가 맞는지. 하지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다렸어요. 하지만 한국 의료진을 믿어. 그 사람들이 당신을 살렸어. 한 번 더 믿어도 되지 않을까.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말이 맞아. 저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어.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건 그것뿐이야.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말이 맞았어요. 한국 의료진은 이미 한 번 저를 살렸습니다. 빠른 판단, 정확한 수술, 세심한 관찰. 모든 게 완벽했어요. 오후 5시쯤 리사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또 낯선 번호였어요. 그녀는 복도로 나가 전화를 받았고 10분 뒤 돌아왔을 땐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국무부야. 또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뭐래? 리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 병원에서 두 번째 수술 받지 말래. 미국으로 이송하겠대. 뭐? 에밀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미국으로? 지금 아빠 상태로? 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의료진을 보내서 안전하게 이송하겠대. 워싱턴에 있는 병원으로.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지금 제 상태론 장시간 비행이 불가능했습니다. 김태원 교수도
그렇게 말했어요. 움직이면 출혈이 악화될 수 있다고. 거절해. 제가 말했습니다. 리사가 저를 봤어요. 뭐라고? 거절하라고. 난 여기서 수술 받을 거야. 리사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그날 저녁, 리사는 국무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에밀리와 저는 옆에서 들었어요. 리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송은 안 됩니다. 남편은 여기서 치료받을 겁니다. 상대방이 뭐라고 했는지 들리지 않았지만 리사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우리를 살린 사람들은 한국 의료진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믿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흔들리지 않았어요. 압박하지 마세요. 우리 가족 문제입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리사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에밀리가 엄마를 안았고 저는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고마워. 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야. 우리 가족이잖아. 밤 9시쯤 김태원 교수가 다시 왔습니다. 저희는 이미 결정을 내린 상태였어요. 수술하겠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잘 생각하셨습니다. 내일 아침 8시에 수술 들어가겠습니다. 준비해 주세요. 교수가 나간 뒤 병실은 조용해졌습니다. 리사와 에밀리는 제 양옆에 앉았어요. 우리는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섭지 않아? 에밀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거짓말이었지만요. 괜찮아. 다 잘 될 거야. 리사가 제 손을 꼭 쥐었습니다. 당신이 깨어나면 우리 셋이서 한국 구경 다니자. 약속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약속할게.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내일이면 다시 수술대에 오릅니다. 두 번째 개두술. 위험하지만 선택할 수밖에 없었어요. 리사와 에밀리도 잠들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가끔 뒤척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 셋은 각자의 자리에서 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제발, 무사히. 창밖으로 서울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별이 몇 개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그 별들을 세며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거예요. 아니면 끝이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믿기로 했습니다. 이 나라를, 이 사람들을, 그리고 저를 살려준 그 손길들을요. 아침 6시에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수술 전 준비를 시작할 시간이었어요. 저는 이미 깨어 있었습니다. 한숨도 못 잤거든요. 리사와 에밀리도 침대 옆 간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모두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금식은 잘 지키셨죠?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어젯밤 8시 이후론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지만 참았어요. 간호사는 제 팔에 링거 바늘을 꽂았습니다. 따끔했지만 이젠 익숙했어요. 그녀는 수술복을 가져왔고 리사가 저를 갈아입히는 걸 도왔습니다. 옷을 벗는 동안 몸이 떨렸어요. 추워서가 아니라 두려워서였습니다. 괜찮아. 리사가 속삭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제 등을 쓸어주었어요. 따뜻했습니다. 7시 30분, 수술실 간호사들이 왔습니다. 침대를 밀고 갈 준비를 했어요. 리사와 에밀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아빠, 꼭 돌아와. 에밀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꼭 쥐었어요. 그럼, 약속했잖아. 한국 구경 다니기로. 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 이마에 입을 맞췄어요. 그녀의 눈물이 제 뺨에 떨어졌습니다. 침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복도의 형광등이 빠르게 지나갔어요. 천장만 보였습니다. 하얀 천장, 차가운 공기, 소독약 냄새. 모든 게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수술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자동문이 열렸고 더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감쌌어요. 수술실 안은 밝았습니다. 너무 밝아서 눈이 부셨어요. 의료진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로엘 씨, 침대에 옮겨드릴게요.
간호사들이 저를 수술대로 옮겼습니다. 금속 침대가 등에 닿았고 온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누군가 제 팔에 혈압계를 감았고 누군가 심전도 패드를 붙였습니다. 김태원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수술복을 입은 그는 평소보다 더 진지해 보였어요. 로엘 씨, 들리세요? 네. 지금부터 마취 들어갑니다. 천천히 숫자 세세요. 10부터 거꾸로요. 마취과 의사가 링거에 뭔가를 주입했습니다. 차가운 액체가 팔을 타고 올라왔어요. 10, 9, 8. 세상이 흐릿해졌습니다. 목소리들이 멀어졌어요. 수술실 조명이 번졌고 저는 그 빛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7, 6. 더 이상 숫자를 셀 수 없었습니다. 깨어났을 때 천장이 보였습니다. 또 그 하얀 천장.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머리가 무거웠고 온몸이 납덩이처럼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입 안이 바짝 말랐고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깨어나셨네요. 간호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리려 했지만 움직이지 않았어요. 목에 뭔가 대고 있었습니다. 가만히 계세요. 수술 잘 끝났어요. 수술이 끝났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살았구나. 다시 살았구나. 손가락을 움직여 봤어요. 움직였습니다. 발가락도요. 다 움직였어요. 얼마나 지났을까? 문이 열렸습니다. 리사와 에밀리가 들어왔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습니다. 벤. 리사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에밀리는 침대 발치에서 제 발을 꼭 쥐었어요. 괜찮아, 나 괜찮아. 제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분명했습니다. 리사는 고개를 숙이고 울었어요. 에밀리도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얼굴 근육이 굳어서 제대로 웃어지지 않았지만요. 김태원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그는 제 눈을 확인하고 손발 움직임을 체크했어요. 완벽합니다. 출혈 부위를 깨끗하게 제거했고요. 주변 조직 손상도 최소화했습니다. 리사가 눈물을 닦으며 물었습니다. 이제 괜찮은 건가요? 교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 일주일이 고비입니다. 감염이나 재출혈만 없으면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리사가 주저앉았습니다. 에밀리가 엄마를 붙잡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울었습니다. 저도 울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울면 머리가 아플 것 같았거든요. 그날 오후 또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엔 본사 편집장이었어요. 리사가 복도로 나가받았고 20분쯤 지나 돌아왔을 땐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뭐래? 제가 물었습니다. 리사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어요. 당신 회복이 불확실하다면 조용히 있으래. 한국 병원 칭찬도 하지 말고 한국 기술 얘기도 하지 말래. 제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내가 2번이나 수술받고 살아났는데 조용히 있으라고? 리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협박이었어. 당신 회복이 불확실하면 기사 쓰지 말라고. 회사 평판에 안 좋대. 에밀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너무해. 아빠가 죽을 뻔했는데. 저는 숨을 고르려 했습니다. 화를 내면 안 됐어요. 혈압이 오르면 안 됐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어요. 괜찮아. 제가 말했습니다. 나 회복할 거야. 그리고 진실 쓸 거야. 리사가 저를 봤습니다. 위험해. 회사에서 가만 안 둘 거야. 그래도 써야 해. 내가 본 걸, 내가 느낀 걸. 에밀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빠 말이 맞아. 진실을 숨기는 건 거짓말이랑 똑같아. 리사는 한참을 망설이다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 우리가 함께 할게. 어떤 압박이 오든. 우리는 손을 맞잡았습니다. 세 사람의 손이 포개졌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중환자실 조명이 어둡게 켜져 있었어요. 복도에서 간호사들의 발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기계음이 삐삐 울렸습니다. 저는 살아 있었습니다. 2번의 수술을 견뎌냈어요. 한국 의료진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들의 손길, 그들의 헌신,
그들의 기술. 이걸 세상에 알려야 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국무부가 뭐라든, 본사가 뭐라든 저는 써야 했어요. 진실을 기록하는 게 기자의 의무니까요. 창밖으로 서울의 밤이 보였습니다. 빌딩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저를 살렸습니다. 저는 그 빛을 바라보며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내일은 더 나아질 거예요. 모레는 더 좋아질 거고요. 그렇게 하루하루 저는 회복할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제 손으로 진실을 쓸 거예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니까요. 수술 후 사흘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침대에 앉았습니다. 간호사 2명이 양쪽에서 저를 부축했어요. 천천히 상체를 일으키는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어지러웠어요. 괜찮으세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실 괜찮지 않았지만 포기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몇 초간 가만히 앉아 있자 어지러움이 조금 가라앉았어요. 잘하셨어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시죠. 간호사들이 저를 다시 눕혔습니다. 온몸에 땀이 흘렀어요. 고작 30초 앉아 있었을 뿐인데 마라톤을 뛴 것처럼 지쳤습니다. 리사가 수건으로 제 이마를 닦아줬어요. 천천히 하자. 서두를 거 없어. 하지만 저는 서두르고 싶었습니다. 빨리 일어나고 싶었고, 빨리 걷고 싶었고, 빨리 노트북을 열고 싶었어요. 써야 할 이야기가 머릿속에 가득했으니까요. 나흘째 되던 날, 물리치료사가 왔습니다. 젊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재활 시작하겠습니다. 재활이라고 했지만 시작은 아주 작았어요. 손가락을 쥐었다 펴는 것, 발목을 돌리는 것. 그게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쉽지 않았어요. 손가락이 떨렸고 발목이 뻣뻣했습니다. 천천히요. 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물리치료사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따랐어요. 하나, 둘, 셋. 손가락을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땀이 났어요. 이렇게 간단한 동작인데 왜 이렇게 힘든 걸까요?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휠체어에 앉았습니다. 간호사들이 저를 침대에서 휠체어로 옮겨줬어요. 앉는 순간 세상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보던 천장이 아니라 창밖의 하늘이 보였어요. 밖에 나가 보실래요?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리사가 휠체어를 밀어줬고 우리는 복도로 나갔습니다. 중환자실을 벗어나 일반 병동 복도로요. 복도는 밝았습니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환자들이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링거를 끌고 천천히 걷고 있었고 어떤 이는 휠체어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어요. 모두 회복 중이었습니다. 저처럼요. 저기 앉을까요? 리사가 창가 벤치를 가리켰습니다. 우리는 그곳에 멈췄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빌딩들이 햇빛에 반짝였고 도로엔 차들이 오갔어요. 사람들이 걷고 뛰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리사가 제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그러게. 당신이 살아서 이걸 볼 수 있다니.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열흘째 되던 날, 김태원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그는 제 차트를 보며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회복이 아주 좋습니다. 조만간 일반 병실로 옮기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리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에밀리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습니다. 언제쯤 퇴원할 수 있을까요? 교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최소 한 달은 더 입원하셔야 합니다. 그 뒤에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하고요. 한 달. 긴 시간이었지만 기다릴 수 있었어요. 급할 건 없었습니다. 2주째 되던 날, 저는 처음으로 몇 걸음 걸었습니다. 물리치료사와 리사가 양쪽에서 저를 붙잡아줬어요. 천천히 한 발, 또 한 발. 다리가 휘청거렸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요. 물리치료사가 격려했습니다. 저는 이를 악물고 걸었어요.
5걸음을 걷고 나서 휠체어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어요. 하지만 기뻤습니다. 걸었어요. 제 다리로요. 리사가 물을 건넸습니다. 저는 벌컥벌컥 마셨어요. 물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며 온몸에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일은 10걸음 걸을 거야. 제가 말했습니다. 물리치료사가 웃었어요. 그럼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3주째 되던 날 일반 병실로 옮겼습니다. 사람 병실이었어요. 창가 침대였고 옆 침대엔 60대 남자가 입원해 있었습니다. 그는 다리 수술을 받았다고 했어요. 어디 편찮으셨어요? 그가 물었습니다. 저는 대답했어요. 뇌출혈이요. 2번 수술 받았습니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여기 의사들 실력 좋죠. 나도 이 병원에서 2번째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는 한국 사람이었고 평생 서울에서 살았대요. 이 병원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믿는다고 말했어요. 그날 오후 항우연 연구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꽃다발을 들고 왔어요. 작은 백합 다발이었습니다. 회복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한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저는 고맙다고 인사했어요. 그들은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안부만 묻고 갔어요. 하지만 그 짧은 방문이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꽃다발은 창가에 놓였습니다. 햇빛을 받아 하얗게 빛났어요. 1달째 되던 날, 저는 혼자 걸었습니다. 복도 끝까지요. 아무도 붙잡아주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다리는 여전히 약했지만 이젠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복도 끝에서 돌아서는데 리사와 에밀리가 박수를 쳤습니다. 간호사들도 웃으며 박수 쳐줬어요. 저는 민망했지만 기뻤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에밀리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노트북이었습니다. 아빠, 이거 쓸 수 있겠어?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노트북. 1달 넘게 보지 못했던 것. 저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어요. 무거웠지만 든든했습니다. 고마워.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화면이 켜졌고 커서가 깜빡였어요. 빈 문서. 저는 키보드에 손을 얹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렸어요. 무엇부터 쓸까? 머릿속에 수많은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리랑 치료, 브리핑장, 쓰러짐, 수술, 한국 의료진, 가족, 압박, 회복. 모든 게 이야기였어요. 저는 천천히 타이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벤자민 로엘입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자이고 한국에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첫 문장이 화면에 떴습니다. 저는 그걸 바라보며 미소 지었어요. 리사가 제 어깨에 기댔고 에밀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은 나에게 생명을 줬어.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문장을 썼어요. 이곳에서 저는 사람과 기술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제 상태가 이제 많이 좋아졌습니다. 침대 옆 작은 테이블엔 꽃다발이 놓여 있습니다. 항우연 연구원들이 가져다 준 백합은 이미 시들었고 지금 있는 건 간호사들이 어제 건네준 작은 장미 다발이에요. 분홍빛이 은은했습니다. 그 옆엔 리사가 써준 메모지가 있었어요. 당신은 강해. 우리가 함께 있어. 짧은 문장이었지만 읽을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전 10시쯤 김태원 교수가 회진을 왔습니다. 그는 제 차트를 확인하고 혈압을 재고 눈동자를 확인했어요. 모든 게 안정적이라고 했습니다. 다음 주쯤이면 퇴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정기검진은 계속 받으셔야 하고요. 리사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에밀리도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교수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어요. 로엘 씨, 저희가 한 건 당연한 일입니다. 의사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보여준 신뢰는 잊지 못할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교수는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고 나갔습니다. 오후에 항우연 연구원들이 또 왔습니다.
이번엔 셋이었어요. 그들은 조심스럽게 병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방해되진 않나 해서 한 연구원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반갑습니다. 그들은 침대 곁에 섰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연구원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희 기자님께서 브리핑에서 쓰러지셨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죄송했고요. 아니에요. 당신들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하지만 저희 기술 때문에 제가 그의 말을 끊었습니다. 당신들의 기술은 놀라웠어요. 제가 쓰러진 건 제 몸이 약해서였고 당신들은 아무 잘못 없습니다. 연구원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른 연구원이 말했어요. 회복하시는 모습 보니 다행입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그들은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몇 마디 나누고 조용히 나갔어요. 하지만 그 짧은 만남이 제 마음을 채웠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심이었어요. 기술만 훌륭한 게 아니라 사람 자체가 따뜻했습니다. 저녁 무렵 리사와 에밀리가 산책을 가자고 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았고 에밀리가 밀어줬어요. 우리는 병원 정원으로 갔습니다. 정원은 조용했습니다. 벤치에 몇 명이 앉아 있었고 나무들이 바람에 살랑거렸어요. 석양빛이 나무집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어요. 여기 앉을까? 리사가 물었습니다. 우리는 벤치 앞에 멈췄어요. 저는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나 벤치에 앉았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버텼어요. 리사와 에밀리가 양옆에 앉았습니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석양을 바라봤어요.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웠어요. 아빠, 에밀리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응? 고마워. 뭐가? 살아줘서.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잡았어요. 리사도 제 다른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손을 맞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나도 고마워. 너희가 옆에 있어줘서. 리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에밀리는 제 팔을 꼭 안았어요. 석양은 천천히 지고 있었고 하늘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병실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간호사가 링거를 확인하고 나갔어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복도에서 가끔 발소리가 들렸고 어디선가 기계음이 삐삐 울렸지만 그것들조차 평화롭게 느껴졌어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펼쳐져 있었어요. 빌딩의 불빛들이 반짝였고 도로엔 차들의 불빛이 흘러갔습니다. 살아있는 도시였어요. 저를 살려준 도시. 당신들의 손길이 나를 여기 있게 했습니다.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리사가 물었어요. 뭐라고? 아니, 혼잣말이야. 하지만 혼잣말이 아니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한국 의료진, 항우연 연구원들, 간호사들, 이 모든 사람들이 저를 살렸습니다. 그들의 헌신과 따뜻함이 저를 여기까지 데려왔어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조금씩 쓰고 있던 글이 화면에 떴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글. 하지만 천천히 채워나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저는 2번의 생명을 얻었습니다. 한 번은 수술대 위에서, 또 한 번은 사람들의 따뜻함 속에서.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는 말이었습니다. 리사와 에밀리는 옆 간이 침대에서 잠들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퇴원이 머지않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제 곁을 지키고 있었어요. 감사했습니다. 잘 자. 제가 말했습니다. 리사가 대답했어요. 당신도 꿈 꿔. 조명이 꺼졌습니다. 병실은 어두워졌지만 창밖의 불빛이 희미하게 들어왔어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저는 브리핑장에서 쓰러졌었습니다. 죽을 뻔했어요.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있습니다. 살아있고 회복하고 있고 다시 걷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습니다. 본사가 뭐라고 할지, 국무부가 어떻게 나올지.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저는 진실을 쓸 겁니다. 제가 본 것, 제가 느낀 것을요. 왜냐하면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보답이니까요. 병실은 고요했습니다. 리사와 에밀리의 숨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조금 더 나아질 겁니다. 한 걸음씩, 천천히요. 여러분은 언제 따뜻함을 느끼셨나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